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900명 넘게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좀처럼 진정되질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30명입니다. 조금은 줄어든 숫자긴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 같은 요일하고 비교했을 때 일관되게 한 200~300명씩 계속 더 많은 숫자가 이번 주에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비교해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주에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내일까지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는 1,800명 정도 한 20%더 증가된 양상을 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감소세를 꺾기 위한 요인들이 좀 뚜렷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참여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하루에 한 1~2% 정도 접종 완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접종 완료율이 더 증가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확산세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지역별 그 확진자 수를 봤는데 비수도권이 또 상당히 많아요. 700명대입니다. 예, 4차 유행 직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 그때는 한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7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수도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인구당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경기도 못지않게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10만 명당 6.5명이고 부산 같은 경우 10만 명당 5.3명이면 이게 수도권 못지않게 나오고 있는 숫자인 거고 대표적으로 휴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휴가지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이 확산세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곳에도 많이 전파가 됐지만 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은 수도권에도 있을 전파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더 걱정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이제 델타와의 싸움이 우리를 지금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데 전체에서 70% 정도였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거의 다가 델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주 통계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80%를 아마 넘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델타 변이 확진자의 어떤 확진자 수를 추계해 봤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1,500명의 한 73%라고 하면 추정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데 예. 만약에 이번 주에 1,800명 중에 80%가 델타다 그러면은 한 1,500명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이기 때문에 1,000명에서 주간 단위로 1,500명, 그러니까 150%씩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는 120% 증가하는 것 같지만 델타 변이만 따로 봤을 때는 150% 증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는 1,500명에서 또 150%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2,2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증가 속도 자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확산으로 확진자도 많아졌지만 걱정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증 환자 증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 한계가 뭐 마지노선까지 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 통계상으로는 여유 병상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30%가 남은 것 같지만은 이게 균등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먼 거리까지 이동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어떤 의료 장비나 의료진이 바로 이렇게 투입되기 어려운 특히 위중증 환자는 그럴 가능성이 많겠고요. 위중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벼운 폐렴이 오면서 이제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전담병원이나 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수본 발표에 따르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93%가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가벼운 분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의 기간 끝나면 또 퇴원하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좀 입퇴원이 예.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신규 확진자만 폭증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증 환자가 누적이 되고 이제 퇴원하기 어렵고 한 두세 달씩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900명대 위중증 환자 수보다 1,800명대 위중증 환자 수가 2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예.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위중증 가능성을 2.2배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900명에서 1,800명이 되면 위중증 환자는 4배 가까이, 2배가 아니라 4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1,500명에서 1,800명대로 증가하고 나서 이 여파가 2, 3주 뒤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병상을 확보하고 또 인력이나 장비를 준비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가는 게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서 면역 과잉 반응을 통해서 폐에 심한 염증이 갑자기 오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우리가 항체를 만들기 전에 빠르게 몸을 침범하면서 폐뿐만 아니라 혈관도 침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서히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우리가 이제 숨이 차면 저산소증, 폐렴이 와서 저산소증이 오면은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호흡곤란의 증상이 없이 그냥 뭐 좀 어지럽다 뭐 이렇게 예. 가벼운 증상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이 되시면은 뭐 증상이 가볍다고 넘기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시고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중증돼도 치료 못 받는 시나리오잖아요. 병상 확보 위한 행정 명령이 지금 발동이 된 거죠? 일단 수도권을 상대로 생경 명령을 예. 해서 760병상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 투여되는 의료 인력도 있고 의료 인력이 지금 1년 반 넘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층의 중증 환자들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계가 과학인 거고 2.2배가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중증도가 높다라는 건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숫자가 늘어나게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중증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자 자체가 늘어나는 비율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접종도 굉장히 높아 있고요.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양상도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긴장도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병상에 머무르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일반적인 말씀이더라고요. 뭐 젊은 층이기 때문에 잘 낫기도 하지만 중증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장기간 입원하고 중증도 길어지고 또 투여되는 의료 인력도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서 병상 확보 못지않게 과연 의료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방역당국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 돌보는데 이제 의료 인력이 들어가는데 다른 중환자보다 코로나 중환자가 의료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다른 중환자랑 섞일 수가 없고 격리되는 음압병상에 계셔야 되고요. 예. 그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전 전실에서 충분히 방호복을 갈아입고 하는 위생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이제 그 인공호흡기나 또 에크모 같은 중환자 장비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최위중증 환자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치료 장비인데 인공심폐기를 24시간 돌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전문 인력이 또 24시간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여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상 확보와 더불어 의료 인력 확충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가 방역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거듭 당부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휴가 기간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단계별로 권고드린 재택근무의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김부겸 총리의 이제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되겠죠. 이 연휴가 상당히 고비가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또 휴가지에서 감염이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근하시거나 직장에 가셨을 때 더 많은 감염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휴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검사를 더 많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취하고 있고 또 각 직장에서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는 직원분들의 출근을 자제시키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해야 되겠고요. 근데 휴게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근데 내가 혹시 확진됐을 경우에는 이동을 하지 말고 이제 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거나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참을 좀 많이 할까? 이것도 결과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무증상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노출됐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음성이면 이제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고 아예 감염이 안 될 가능성 둘 다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또 안심하시고 또 막 사람 대면 접촉이 증가하면 안 되겠고요. 노출되고 나서 잠복기의 음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서 음성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겠고 중간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다시 검사 받으셔야 되고 또 노출이 좀 확실히 의심된다. 그리고 동선이 겹쳤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음성이 나와도 뭐 하루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PCR 검사를 받으셔서 음성이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무증상 시기에 충분히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특히 밀접촉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보다는 좀 시설격리 같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뭐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광지 분위기 보곤 했는데 아무래도 연휴다 하면은 한 달 전부터 계획도 해놓고 예약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를 해도 또 이동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뭐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제 뭐 항공권 예약률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7%가량 늘었다고도 하고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걸 좀 봤어요. 지금 이제 물론 정부 정책으로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는 65% 이상을 못 받도록 돼 있긴 한데 그러면 그 65%가 비었느냐? 완전히 만실이고요. 평상시보다 요금도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호텔 측에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가철을 넘길 수 없는 분들 뭐 1년에 한 번 쉬는 거 이것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러나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가서 여행지에서는 조심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항에 한꺼번에 몰리는 거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여행지 내에서도 많이들 가시는 곳들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심을 하셔도 노출이 높다라는 것은 감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여름철 휴가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시작되고 거기서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하는 거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면 직장에 다시 출근하기 전에 선별 진료소 들려서 검사도 해보시고 일단 좀 자제도 하시고 각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기업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회사에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같이 동참해서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디 또 여행 갔다 온 분들은 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스스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은 너무 지친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있으면 너무 집에만 머물러도 아이들도 너무 안 좋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거 가족끼리 가까운 또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없는 장소에서 장소를 다녀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내에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료를 드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염 노출성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동거 가족끼리 안전하게 가까운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잠시 다녀오시는 정도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지금 뭐 휴가철 이동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바로 광복절 집회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이제 신고 규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인근까지 집회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일종의 뭐 산책처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방역 규칙을 2m 거리를 준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사실상의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완벽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단에 대해서 뭐 이 주최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왜 그렇게 차단을 하느냐라고 뭐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방송 장비를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집회 시에 그 인도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반입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 얘기했던 산책하고는 같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뭐 변형 집회다. 그 이런 변형 거죠. 집회로 예.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관광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좁은 장소에 뭐 강화문이 좁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인원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2m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분들이 모이는 과정, 또 그분들이 끼리끼리 여기저기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또 식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 뭐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 민주주의에서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안정성이 깨져버리면 예. 민주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걸 법적으로 이제 또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인 시위를 여러 명이 한다. 이거는 이제 뭐 금지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인 예. 시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집회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도 아주 작은 규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허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니까 그럼 100명 미만은 된다더라고 해서 100명씩 곳곳이 모이는 불법 집회가 이루어져 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약간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경찰 쪽에 맡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시위를 주저하는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까지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장비가 들어온다라는 건 산책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예. 아마 시위와 집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건데 국민 대다수가 여기에 반대한다라면 그 반대하는 뜻을 더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건강을 함께 생각해주는 그런 성추행 자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그래야 상황인 그분들의 건데, 예.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 다른 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시위를 하다가 불법인 요소가 발견이 돼서 적발이 되면 이건 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예. 겁니다. 사실상 불법 집회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염법에서 현재로서는 이 4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뭐 이렇게 상정을 해보면 1인 시위는 뭐 집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1인 시위를 1000명이 한다. 이러면 이것도 대규모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염 확산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8.15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집회를 하면서 또 같은 분들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실내에서 긴밀한 또 모임을 하신다든지 또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전파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파력이 높고 사소한 접촉으로도 충분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마 저기 이제 일부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또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감염되시면은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는 특히 저런 대규모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행, 뭐 연휴 여행이나 광복절 집회가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변수가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가장 시급한 게 백신이잖아요.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요. 원래는 50대 뭐 이하는 맞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자녀 백신이 나온 경우에 이제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백신으로 10호제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계신데 조금 후반부에 많이 좀 접종 시간이 늦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녀 백신을 신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고 8주 후에 mRNA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해서 맞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화이자를 그다음에 맞아도 되는 건데 모더나도 맞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mRNA 백신이 도입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어떤 예. 기관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지금 화이자를 맞을지 모더나를 맞을지 8주 후에 아직 결정할 수는 없고 예. 그냥 mRNA 백신 둘 중에 하나를 맞게 될 예정이신데 8주 간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좀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8주 간격을 당기거나 더 늦추실 수가 있고 격차 접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된 것처럼 이제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50대 이하 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처음에 이제 50대 이하의 어떤 위험과 이득을
걸 분석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유행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600명일 때 시뮬레이션하고 1,800명일 때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 당시에 분석된 보고에 따르면 1,800명 신규 확진자가 나올 때는 확진자 이득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연령별로 아무래도 50대에 가까운 40대나 40대 후반이실수록 이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30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가는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40대나 40대 후반 분들 중에서 좀 일찍 예방 접종을 맞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녀 백신을 적극 활용하셔서 교차 접종으로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40대 이하가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거는 본인이 희망할 때 자녀 백신을 맞는 거고 임의적으로 정해서 맞게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 백신 본인이 희망하실 때 예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 예약을 했는데 40대 이하 백신 예약 보니까 저는 막 시간 되자마자 막 열심히 했는데 또 별로 예약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예약률이 정부에서 기대했을 때 한 70%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60%가 안 나오는 55%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한꺼번에 50대에서 몰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서버가 막히고 예약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이번엔 10부제를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부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날짜에 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날짜를 놓치면 또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그 이후에도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서 그 충분한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못했던 분들은 지금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지금 10대, 20대부터 40대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휴가 다녀오던 철이었던 겁니다. 휴가철에까지 가서 이걸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제 백신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다지 크게 앓지 않는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홀해서 혹시라도 백신에 관심이 덜한 거라면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층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확률상 중증도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에서 오히려 중증으로 전이가 변화가 되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부제라 생일하고 날짜 잊어버렸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죠. 추가 예약도 추가 가능하니까 예약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접종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 얘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위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랑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언제쯤이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예방 접종률이 많아지게 되면은 설사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기신다고 해도 이제 서로 접종 맞으신 분들끼리는 그 돌파 감염자가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일단은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으로 얼만큼 진행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위험성이 높을 것인가를 조금 추가적인 근거가 쌓이게 되면 그분들만 우리가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서 돌파 감염이 생겨도 위중증이 가는 걸 충분히 줄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게 되면은 충분히 감기처럼 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접종률이 높아도 일부 이제 접종을 안 맞는 분들이 계속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실 분들이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소수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좀 예방 접종을 맞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린 패스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 예방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또 보호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 경제를 먼저 활발하게 가동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종률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